1946년 10월 16일 새벽 나치 지도자 10명의 시체가 뉘른베르크 교도소 체육관에서 밧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공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 당국은 절대적인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상 사망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장소나 장례식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봉쇄된 군사보고서, 야간 경로, 기밀 명령 체계로 인해 추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형후 시체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패배한 정권의 물리적 잔해는 어디로 갔을까?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뉘른베르크, 범죄를 역사로 바꾼 재판. 1945년 새벽, 유럽 대륙은 황폐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해방된 학살 수용소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드러내자 전례 없는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량 학살 정권을 설계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승자 간의 근본적인 정치적 긴장을 드러낼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재판 없이 즉결 처형이라는 가혹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연합군 군사당국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나치 지도자들의 죄를 판단하고 6시간 이내에 그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입장은 특정한 두려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에게 공개 토론장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선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히틀러가 자신의 재판을 정치적 플랫폼으로 바꿔놓은 미넨 폭동 이후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프 스탈린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는 사법적 광경에 상징적 힘을 이해하고 공개 재판과 의례 재판을 옹호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시즘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서사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언, 문서, 이미지는 전후 유럽에서 소련의 도덕적 입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미국식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중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여 즉결 처형과 소련의 선전 연극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법적 선례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적 역사상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해 국가가 아닌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재판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8일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런던 헌장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서는 뉘른베르크의 3가지 법적 기둥, 즉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그리고 혁명적 범죄인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의했습니다. 뉘른베르크를 장소로 선택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치즘의 상징적 중심지인 이 도시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치당이 대회를 열고 악명 높은 인종법을 제정한 곳에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나치 지도자 24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법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 서사의 통제를 둘러싼 분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이 수용소의 필름 영상을 보여준 반면 소련은 붉은 군대의 영웅적 행위를 강조했다. 프랑스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은 이 재판으로 인해 자국의 식민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모범적인 법적 절차를 추구했지만 국무부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재판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일부 피고인이 기술적인 문제로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미국 수석검사였던 로버트 H. 잭슨은 정치적 압력, 외교적 고려, 도덕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메모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재판은 앞으로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소련은 모스크바 재판에서처럼 이미 자국 영토 내에서 재판을
선전 도구로 이용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카틴 학살 사건에서처럼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는 등 비슷한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연합국 대표단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야기했고, 그 결과 증거의 허용 가능성, 특정 증언의 타당성, 그리고 인도에 관한 범죄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뉘른베르크의 법적 구조는 나중에 도쿄 재판 증무사 잘 9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소 1993, 르완다 재판소 19 등의 재판소에서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모방되었습니다. 2002년 국제 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이러한 법적 모델이 강화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국제형법의 선구적 실험이었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처형된 후에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가족에게 반환되거나 눈에 띄는 신분을 나타내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험은 무덤이 패배한 이념의 재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심 주제를 구성하는 기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제국의 위계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유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비밀로 유지된 이 결정은 법원이 개인만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념 체계를 완전히 근절하고 심지어 물질적 흔적까지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마지막 밤, 교수대, 실수, 그리고 복수. 1945년 새벽, 유럽 대륙은 황폐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해방된 학살 수용소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드러내자 전례 없는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량 학살 정권을 설계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승자 간의 근본적인 정치적 긴장을 드러낼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재판 없이 즉결 처형이라는 가혹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연합군 군사당국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나치 지도자들의 죄를 판단하고 6시간 이내에 그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입장은 특정한 두려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에게 공개 토론장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선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히틀러가 자신의 재판을 정치적 플랫폼으로 바꿔놓은 뮌헨 폭동 이후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프 스탈린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는 사법적 광경에 상징적 힘을 이해하고 공개 재판과 의례 재판을 옹호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시즘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서사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언, 문서, 이미지는 전후 유럽에서 소련의 도덕적 입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미국식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중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여 즉결 처형과 소련의 선전 연극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법적 선례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적 역사상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해 국가가 아닌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재판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8일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런던 헌장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서는 뉘른베르크의 3가지 법적 기둥, 즉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그리고 혁명적 범죄인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의했습니다. 뉘른베르크를 장소로 선택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치즘의 상징적 중심지인 이 도시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치당이 대회를 열고 악명 높은 인종법을 제정한 곳에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나치 지도자 24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법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 서사의 통제를 둘러싼 분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이 수용소의 필름 영상을 보여준 반면 소련은 붉은 군대의 영웅적 행위를 강조했다. 프랑스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은 이 재판으로 인해
자국의 식민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모범적인 법적 절차를 추구했지만 국무부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재판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일부 피고인이 기술적인 문제로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미국 수석검사였던 로버트 H. 잭슨은 정치적 압력, 외교적 고려, 도덕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메모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재판은 앞으로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소련은 모스크바 재판에서처럼 이미 자국 영토 내에서 재판을 선전 도구로 이용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카틴 학살 사건에서처럼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는 등 비슷한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연합국 대표단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야기했고, 그 결과 증거의 허용 가능성, 특정 증언의 타당성, 그리고 인도에 관한 범죄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뉘른베르크의 법적 구조는 나중에 도쿄 재판 징무사 잘 9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소 1993 르완다 재판소 19 등의 재판소에서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모방되었습니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이러한 법적 모델이 강화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국제형법의 선구적 실험이었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처형된 후에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가족에게 반환되거나 눈에 띄는 신분을 나타내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험은 무덤이 패배한 이념의 재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심 주제를 구성하는 기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제국의 위계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유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비밀로 유지된 이 결정은 법원이 개인만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념 체계를 완전히 근절하고 심지어 물질적 흔적까지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팬텀 작전, 나치 시체를 지우는 비밀 계획. 사망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수십 년간 기밀로 유지될 세심한 프로토콜이 실행되었습니다. 시체는 내려져 교도소 연관실로 옮겨졌고 군 의료팀이 시체를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각 시체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 찍혔으며 특히 얼굴과 교살 흔적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민감한 자료로 분류되었던 이 사진들은 죽음으로 얼어붙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나며 처형 당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처형된 각 희생자에 대해 자세한 의료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사망 시간, 자궁 경부 골절에 대한 관찰 내용, 질식 추정 시간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표준 절차와 달리 민간 사망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았고 기밀 군사 문서만 발급되었습니다. 법의학적 문서화가 끝난 후 가장 논란이 많은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체의 모든 옷과 개인 식별 표시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교도소 유니폼, 신발, 반지, 안경, 틀니 모든 것이 제거되어 목록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념적 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알몸이고 익명이 된 시신들은 아무런 비문이나 표시도 없는 나무관에 넣어졌습니다. 물류상의 이유로 각 관에는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군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가상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4시 11개의 관, 괴링의 시체 포함 이 미군 트럭에 실렸습니다. 무장 지프차의 호위를 받은 캐러밴은 조명을 최소한으로 어둡게 한 채 뉘른베르크를 출발했습니다. 그는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주요 도시와 잠재적인 증인을 피해 보조 도로를 따라갔다. 이 작전은 심리전 작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교인
윌리엄 S. 샤델 대령이 지휘했습니다. CBS 기자 출신으로 군사 선전 전문가로 전향한 샤델은 년 독일 점령 사령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OSS 전략정보국 매뉴얼에서 영감을 받은 구획화 기술을 적용하여 시체의 대중적 또는 행정적 추적을 피하는 물류 계획이 고안되어야 되었습니다. 약 4시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뮌헨의 오스트프리트호프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1929년에 지어진 현대식 화장터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선택된 데에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 당시 이 화장터에서 정치적 반대자와 인종박해의 희생자들의 유해가 화장되었습니다. 오스트프리드호프 화장장에는 섭씨 1200도가 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멘스 설계의 주요 용광로가 2개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SS가 인근 강제수용소의 시체와 즉결 처형 피해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1936년 당시 미국 점령군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운영되던 민간팀이 있었습니다. 독일 화장터 직원들은 시체를 전염병으로 사망한 미군 병사들이라고 설명하는 위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의식 없이 군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즉시 화장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용광로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가동되었고 재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에 따라 각 시신을 개별적으로 소각했습니다. 독일 노동자들 사이에서 신중한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오토 L로 확인된 한 명은 사적인 메모를 남겼는데 이 메모에는 나중에 독일 수사관들이 발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식 미국 인장이 찍힌 관을 주었지만 우리는 안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무장 경비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는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익명의 군인들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불만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일부 독일 민간인들 사이에 퍼진 혼란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유해는 비문이 없는 일반적인 항아리에 담겨 나중에 뮌헨 외곽에 있는 미군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소수의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를 봉인된 리넨 자루에 담았습니다. 10월 18일 이른 아침 이 자루들은 뮌헨과 란츠후트 마을 사이 이자르 강이 미리 선택된 지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의 이 구간은 빠른 흐름과 다양한 깊이가 특징이며 어떤 물질이든 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고 조용한 행동으로 재를 가을에 바로 뿌렸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말도 없었고 사진 기록도 없었으며 지리적 표식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은 너무나 꼼꼼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에 30년 이상 유해의 운명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간략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는 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화장이나 재, 최종 처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절차에서 놀라운 점은 화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은폐 전략에 있습니다. 오스트프리드호프 화장터의 기록은 꼼꼼하게 변조되어 가짜 일련 번호와 조작된 의학적 진단을 사용하여 미국 군인의 화장에 대한 허위 기록을 삽입했습니다. 이런 존재하지도 않는 화장에 참석했다는 군종 목사의 서명조차 위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보의 구분은 엄격했습니다.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운전사들은 화물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장 직원들은 시신의 실제 신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를 뿌린 관리들은 그 재가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의 이런 단편화는 수십 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최종 의정서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 군사묘지에 익명으로 매장하는 것, 연합군 관할해 있는 프랑스 영토에서 화장하는 것, 심지어 대서양 해상 매장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고려되었지만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누출, 이후의 현지화 또는 은밀한 기념화의 위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가장 돌이킬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분산입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나치 지도자들의 유해에 대한 최종 처리는 현대 사법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절차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일본 전범들을 재판했던 도쿄 법원조차도 처형된 사람들의 물리적, 상징적 삭제 과정을 이렇게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시 우주, 불완전한 사형 집행인. 뉘른베르크의 복잡한 서사 속에서 연합군이 그 과정에 대해 투사하고자 했던 엄숙한 이미지에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최후의 형을 집행하도록 지명된 존 클레런스 우주입니다. 1921년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태어난 우주는 마치 미국 시골의 중심부에서 익명의 삶을 살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첫 군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입대 후 불과 1년인 1930년에 그는 미국 해군에서 불명예 제대했는데 그 진단은 정신병이 없는 체질적 정신병적 열등감이었습니다. 이 임상적 라벨은 정신병에 이르지 않은 불규칙적인 행동, 규칙 준수의 어려움,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부정적인 정신과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수년 후 군 복무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그는 이전 기록을 숨겨 군에 입대했습니다. 1984년 제37 전투공병대대에서 프랑스에 복무하던 중 우주는 역사에 기록될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군 사형 집행인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사형수를 처형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상관들은 유럽 전역에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군인들을 처형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철저한 심사 없이 그의 후보 자격을 받아들였다. 우주는 미국 제3군의 공식 사형 집행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그는 유럽 영토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34명의 미국 군인을 처형했습니다. 내부 통계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11건의 처형에는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절단되지 않은 로프, 추락 높이를 잘못 계산한 것, 결함이 있는 낙하문으로 인해 즉각적인 목골절보다는 장기간의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여러 사람이 그의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프랑스 샤르트르에서 처형에 참석했던 잭 E. 힐리 중위는 일기의 우주가 마치 연극 공연인 듯이 그 행위를 즐기는 듯 했다고 썼으며 한 번은 사형수가 교수대에 오르기 전에 자신에게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웃었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그를 더럽고 깔끔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끊임없이 몸에서 냄새가 났고 처형당한 사람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의 처형이 25분 이상 지속된 사건으로 그는 밧줄에 매달려 눈에 띄게 숨을 헐떡였다. 우주는 기술적 오류를 인정하기는커녕 추락 당시 너무 많이 움직였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조직되자 사형 집행인을 임명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우주는 다른 재판에서 사소한 나치 전범을 처형한 경험이 있어 적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이 역사적 임무에 임명되기까지는 그의 정신과적 병력을 검토하거나 그의 방법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정신병적 열등감으로 진단받았고 사법적 처형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기획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정의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이 재판의 가장 어두운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뉘른베르크 처형은 그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로프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목뼈를 깨끗하게 골절시키는 데 필요한 장력을 발생시키기에는 로프가 너무 짧았습니다. 좁고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함정문 때문에 일부 수감자는 떨어지면서 구조물 가장자리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균형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균등하지 못한 죽음이 발생했고, 일부는 비교적 빨리 죽었고, 다른 일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래 죽었습니다. 미군의 교수형 규정인 야전교범 19호에는 사형수의 체중에 따라 밧줄의 길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수대에 대한 균형추와 안전조치 등 구조적 요구사항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매개 변수를 체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전문가들은 19세기 이후 완성된 영국 롱드롭을 사용했는데, 이는 척추 환출을 골절시켜 즉사를 보장했습니다. 프랑스 사형 집행인들은 단두대를 사용했습니다. 소련군은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승전국 중에서도 가장 임시 방편적이고 부정확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실수는 사법교수형에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과학적으로 개발된 장거리 낙하 방법은 사형수의 무게와 즉각적인 붕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밧줄의 길이를 연관시키는 정확한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처형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우주는 인터뷰에서 불안한 자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저는 결코 무고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치들을 교수형에 처한 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어. 다시 부르면 언제든 준비할게. 이러한 발언은 워싱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 정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감정적 복수가 아닌 공정한 정의를 위한 행사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주의 승리에 찬 어조의 말은 신중하게 구성된 이 이야기를 훼손했습니다.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공로 훈장을 받고 조용히 태평양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군 고위 사령부는 그의 문제 있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경찰은 비밀 보고서에서 그를 비위생적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개인 위생의 부족, 입냄새, 처형 중에 유머러스한 발언을 하는 경향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1950년 7월 21일 뉘른베르크 사건으로부터 불과 4년 후 우주는 예상치 못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셜 제도에서 군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조명 장비를 수리하던 중 감전사했습니다. 공식적인 원인은 직장 사고였지만 정확한 상황은 아직 불분명하다. 육군성대 내부 보고서는 이 사건을 전기 고장으로 인한 비전투 사망으로 분류했지만 공식 기록에는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이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버전은 은밀한 자살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소문에 따르면 우주가 처형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었으며 그의 실종은 당혹스러운 누설을 피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민간 연구자들이 그가 사망한 콰잘레인의 오구쿠 군사집단 기록보관소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지만 몇몇 핵심 문서가 실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우주는 특별한 의식 없이 위치에 묻혔습니다. 그의 미망인이나 군인 모두 그의 묘비에 특별한 언급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물을 기리는 기념비도 없고 대중의 인정도 없습니다. 나치 지도부에 대한 최후의 형을 집행한 그 남자는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주의 모습은 뉘른베르크의 근본적인 모순을 구현합니다. 최고의 정의가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사법 과정의 마지막 행위가 정신질환 병력과 의심스러운 방법론을 가진 남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의 유물, 제3제국의 유물을 둘러싼 최후의 전투.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화장터로 사라지자 연합군 당국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의 소유물, 군복, 휘장, 메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물질적 요소는 연합국이 완벽하게 이해한 상징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물건이 어떻게 준종교적 유물로 이념적 운동의 촉매로 변형될 수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치 이념을 전파하고 생존시키는 잠재적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처형 전후에 엄격한 압수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각 수감자는 감방 안에서와 최종 이감 중에 철저한 수색을 받았습니다. 상징적 또는 물질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꼼꼼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시계, 반지, 커프스 단추, 안경, 펜, 사진, 개인 문서, 휘장이 달린 옷이나 군 메달 등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은 사법적 증거 가치가 있는 자료, 이념적 중요성으로 인해 즉시 파기될 물건, 군사 정보 분석을 위해 보관되는 역사적 또는 정보적 가치가 있는 품목의 세 가지 운영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복, 재판 중 증거로 보존된 교도소 제복과 일부 군복은 산업용 용광로에서 소각되거나 군시설에서 소각되었습니다. 박물관에는 어떤 샘플도 보관되지 않았고 완전한 의류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달과 배지는 특별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많은 것들이 귀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철십자 훈장, 기사십자 훈장, 동부 전선에서의 공로에 대한 훈장, 각각은 군사상일 뿐만 아니라 패배한 정권의 이념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식, 특히 룬 문자와 해골이 그려진 SS 휘장, 토텐코프과 같이 나치 이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식은 해체되었습니다. 귀금속은 상징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금, 은, 백금은 녹아내렸고 만자, 제국 독수리, 룬 문자 등 이념적 구성 요소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나치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된 후 그의 개인 소지품은 당파와 새로운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다른 것들은 국가기록보관소에 분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조 히데키와 다른 전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것이 민족주의적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국의 군복과 개인 소지품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넓은 전후 맥락에서 연합군은 점령지에서 나치즘을 상징적으로 근절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국가 사회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NSDAP 파일은 선택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1945년과 1949년 사이에 독일 전역의 히틀러 동상과 공식 기념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심지어 행정건물 내부의 기념패도 뜯어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작전은 다른 분쟁 후 상황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 정권이 무너진 후 크메르 루즈의 초상화, 군복, 문헌 등을 대량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후 독재자의 동상이 철거되었고 수천 개의 공식 바트당, 유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목표는 이념적 부활의 상징적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이념적 의미가 없는 다른 개인적 사물은 차별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일부는 정식 요청을 한 후 가족에게 반환되었지만 숨겨진 메시지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거친 후에야 반환되었습니다. 그 외 많은 문서는 군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원래 소유자와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숫자 코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압수된 모든 물건 가운데 헤르만 괴링이 자살하는 데 사용한 시안화물 캡슐만큼 병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이 작은 유리 용기는 제국 권수를 교수형에 처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었고 곧바로 독특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캡슐의 출처와 그것이 어떻게 엄격한 감시하에 있는 수감자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이 재판의 가장 큰 보안 스캔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설명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괴링이 체포된 후 신체의 어딘가에 그것을 숨겼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암시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2005년에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던 전직 미국 군인 허버트 리 스티버스가
공개적으로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 근무 중에 그는 매력적인 젊은 독일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은 그에게 수감자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괴링에게 의료용 펜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인상이 좋은 19세였던 스티버스는 장치 안에 시안화물 캡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이 최근 증언은 연합군의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동조자들의 조직적인 작전을 시사합니다. 이 여성의 신원과 나치 지원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괴링의 시신과 함께 회수된 캡슐은 법의학적 증거로 사진 촬영되었고 이후 군 정보기관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물관이나 기관 소장품에 이 작품이 있었다는 공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이 파괴되었거나 기밀로 보관되었거나 개인 수집가에 의해 도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매혹은 더 광범위한 현상, 즉 병적인 수집의 일부입니다. 전후 시대부터 나치 인물과 관련된 작품이 암시장에서 급증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복, 메달, 원고, 심지어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빨까지도 개인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들 품목 중 다수는 위조품이지만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검증된 일부 품목은 진짜로 판명되었습니다. 문화사학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현대적 형태의 정치적 괴사물 숭배로 연구해 왔습니다. 즉, 물질적 대상을 통해 절대적 악을 상징적으로 도용하는 것입니다. 처형된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공식적인 통제를 벗어난 물건들이 존재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경매장과 전문 시장에서는 사형수에게서 직접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을 가끔 내놓곤 했습니다. 카이텔의 것으로 추정되는 포켓 시계, 리벤트로프의 모노그램이 새겨진 커프스 단추, 요들의 소유라고 알려진 결혼 반지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 많은 품목의 진위 여부는 의심스럽습니다. 가짜 나치 기념품 시장이 번성한 이유는 검증 가능한 물품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분석과 출처 문서에 따르면 일부 진짜 물건은 연합군이 구축한 통제망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같은 기관은 가끔 뉘른베르크 희생자들과 연관이 있는 설득력 있는 문서가 첨부된 물건을 익명으로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정책에 따라 이러한 항목은 역사적 증거로 보존되지만 적절한 교육적 맥락 없이는 대중에 공개되거나 사진 촬영되지 않습니다. 상징적 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많은 유럽 국가가 나치 상징주의의 표시와 마케팅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시행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기타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교육적 또는 맥락화된 예술적 맥락을 제외하고 제3제국의 휘장과 상징을 대중에게 공개 전시, 판매 또는 상업적 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물들은 물질성을 초월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적 사악함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산업화된 대량 학살을 저지른 체제의 잔재입니다. 그 힘은 그것이 만들어진 금속, 직물, 가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역사적, 도덕적 무게에 있습니다. 국가의 침묵, 처형된 나치에 대한 묻힌 진실. 1946년 10월 16일 아침,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이 교도소 체육관에서 옮겨지는 동안 국제 언론인들은 공식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육체적 죽음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법 절차의 상징적 정점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략했습니다. 연합국 4개국의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선고된 형량에 따라 사형수들은 1946년 10월 16일 새벽에 처형되었습니다. 유해는 기존 군사 규약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사진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결한 메시지는 수십 년간 계속되는 은폐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개 매장도 없고 식별 가능한 무덤도 없고 공식적인 장례식도 없을 것입니다. 서구의 사법 기준으로 볼 때 사형 집행인의 최종 운명에 대한 대중의 정보가 부족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일지라도 사형 사건의 표준 관행에는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정기적으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해의 식별 가능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1948년 도쿄 재판 이후 처형된 일본 전범자들조차도 공식 기록과 알려진 장소가 있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비인격적인 연락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해 처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중요한 개인 물품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통보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단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사형수 이름에게 선고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연합군은 현대판 담나티오 메모리아에라고 불리는 것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후 기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망증명서는 또 다른 중요한 변칙성을 보였다. 그들은 연합국 통치하에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달리 일반 독일 민사체계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기밀 군사 기록만이 생성되었고 대중과 그 가족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스웨덴 등 전쟁 중 중립을 지킨 국가의 국제 언론은 공식 침묵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있은 지 불과 2주 후 노이의 취르허 차이퉁의 위넨 특파원은 실종된 시체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기사에서 그는 바이에른 당국은 지역 묘지에 매장된 시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소문은 점령 당국에 의해 단호히 부인되었습니다. 바이에른 주재 연합군 대변인은 이러한 추측을 근거 없고 병적인 추측이자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폐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모든 관련 문서를 군사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6일에서 17일 밤과 관련된 교도소의 물류 기록은 기밀 군사문서 5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을 의미하며 특정 승인 없이는 대부분의 연합군 장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뮌헨의 오스트프리트호프 화장장의 기록도 꼼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처형된 사람의 화장이 기록되어야 할 곳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신원불명의 미국 군인의 화장이라는 허위 기록이 삽입되었습니다. 가짜군 일련 번호와 조작된 의학적 진단이 부여되었습니다. 은폐 작전이 너무 철저해서 실제로 화장이 거행되지 않았을 때 참석했다는 군종교우의 서명조차 위조되었습니다. 정보 비밀 유지는 심리작전과 방첩 분야의 전문가인 윌리엄 S. 샤델 대령이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엄격한 구분화 프로토콜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작업의 어느 단계에도 관련된 사람은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단편화 전략은 수십 년 동안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군사기록 보관소의 일부 기밀이 해제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신의 운명에 대한 신뢰할 만한 문서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독일 역사가 에른스트 그레버는 1906년 10월 17일 뉘른베르크에서 뮌헨으로 표시 없는 관 10개를 특별 수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분적으로 검열된 문서를 접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광범위하게 삭제되었지만 오스트프리트호프 화장터에 대한 언급과 최대한 신중하고 긴박하게 진행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년 후인 1977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조셉 B. 트레스터는
야간 호송에 참여했던 전직 군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에 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증언은 시체가 화장되고 그 채가 바이에른 강에 뿌려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적 폭로와 더불어 목격자들의 개인적 증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시기에 오스트프리트호프 화장터에서 일했던 칼하인츠 빌트그루버는 1981년 데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새벽 전에 미군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발진 티푸스로 사망한 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시했고 우리가 시신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관 중 하나에는 다른 더 공식적인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로는 하루 종일 가동되었고 유해는 평소처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유해는 추모 항아리에 담기지 않고 표시 없는 금속 용기에 담겨 미군이 즉시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은 점령군의 보조군으로 모집된 바이에른의 젊은 군인 헤르만 란칭거의 증언이었습니다. 란칭거는 유골 뿌리기에 참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징 근처 이자르 강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은 유난히 물살이 거세더군요. 금속 삽을 이용해 여러 자루의 내용물을 강물에 뿌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을 직접 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유골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시체의 운명을 은폐하기 위해 이처럼 엄청난 노력을 하는가? 미국 국방부가 1995년 성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한 공식 설명은 뉘른베르크 처형 이후 시행된 조치는 신나치 조직의 결집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념 장소의 조성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프레다피오에 있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무덤은 사실상 심파시스트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처형된 전범의 유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로 이장되었는데 다른 전쟁 사망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념하는 것은 일본의 점령하에 고통을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인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은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서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의 건국 행위였습니다. 야만성에 대한 정의의 승리로 표현된 이 과정은 완벽한 상징적 마무리를 요구했으며 그 결론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사형 집행의 문제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사형수의 고통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기술적 결함, 사형 집행인의 불안정한 성격, 유해의 성급한 처리, 모범적인 정의라는 핵심 담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필로그가 아닌 깔끔한 결말이 필요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인 관리 방식은 뉘른베르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정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승전국들은 제3제국을 군사적으로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 기간이 집단 기억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체의 최후 운명을 둘러싼 비밀 유지 덕분에 나치 순교자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의 효과는 그 장기적 지속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시체의 운명에 대한 미스터리는 대체로 국제적인 공개 토론의 밖에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쯤에는 세상이 이미 충분히 변해 있어서 폭로의 영향이 제한적일 뿐이었습니다. 냉전은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재편했고 젊은 세대는 서로 다른 현대적 관심사를 갖게 되었으며 나치 정권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뉘른베르크 역설은 과도기적 정의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서도 여전히 공명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은 사법적 투명성과 역사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라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동시에 비밀 유지와 정보 조작에 관한
의정서를 시행했습니다. 잔혹 행위를 철저히 기록하여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 바로 그 재판소가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덤 없는 저주받은 자들, 뉘른베르크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수십 년 동안 뉘른베르크에서 처형된 시체는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거로 인해 사법적 행위를 훨씬 넘어서 침묵이 확대되는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순례를 막기 위한 비밀 작전으로 시작된 일은 여러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결과를 낳았지만 수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언론인과 독립 역사가들은 유해의 최종 처리와 관련된 문서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군사기록보관소는 관을 운반한 호송대의 물류 기록을 기밀로 보관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이 제기한 사법적 요청조차 군사적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통지로 처리되었습니다. 서독에서는 신체의 운명을 재구성하려는 초기 학계의 시도가 무시되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는 이 주제를 피했다. 무덤도 없고 증명서도 없고 장례 기록도 없고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필연적으로 대안 이론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일부 작가, 주로 수정주의 세력은 사형수들이 실제로 처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비밀 협정, 신체 대체, 은밀한 망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서화된 무덤이 없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서술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공식적으로 대응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 공백은 지속되었습니다. 동시에 재판 중에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합국 검찰은 외국 기업과의 협상이나 원치 않는 협력과 관련된 독일 문서를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판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증거 선택은 완전한 서사적 통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시체를 은폐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기능적인 부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물도 비문도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소멸은 일종의 선택적 망각을 조장했지만 상징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무덤이나 물리적인 추모 장소가 없어진 너나치 운동은 대체적인 기념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특히 10월 16일과 같은 특정 날짜에 제3제국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자르 강의 일부 구역에서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오스트프리드호프 근처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그것을 옮겼어요. 독일, 영국, 미국의 정보기관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을 감시했습니다. 1980년대 연방보안청 보고서에는 극단주의자 집단에서 장례식 성격의 대체적 상징주의가 감지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덤 대신 달력이 있었습니다. 묘비 대신 암호화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야드 바셈과 같은 역사적 기억기관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물리적 유해를 전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짜 관, 항아리, 옷, 사후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내부 기록에는 이러한 한계가 인정되어 있다. 사법 절차의 종료 시점부터는 어떤 물질적 요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유물 없이 실현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사건의 경우 다른 전범 처형 사례와는 달리 유전자 검사, 법의학적 분석 또는 재검사를 위해 시체를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을 때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의 재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전달되고 사진으로 찍히고 문서화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아니요. 1978년 위넨 현대사 연구소의 역사가 그룹은 날짜와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오스트프리트호프 화장터에
원본 기록부에 대한 접근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에 기록 보관소가 일부 공개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록된 학술적 요청이었습니다. 이자르강에 유해를 뿌리는 것은 상징적인 신사의 건립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순교자 이야기의 등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밀 포럼, 불법 출판물 또는 암호화된 기념 행사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의 희생자로 다시 묘사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삭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의 확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990년대 철의 장막이 붕괴된 후 뉘른베르크와 관련된 러시아 기록 보관소 문서의 일부가 기밀이 해제되었습니다. 시체의 행방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련 관리들 사이에서 미국의 물류 은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만 강해질 뿐이다. 지금까지 재판을 조직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강대국은 시체 처리 작업에 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기념도, 기념비도, 공개 기록도 없습니다. 1946년 10월에 내린 결정은 행정적 후일담이 없는 국가행위로 남아있다. 뉘른베르크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흔적은 공식적으로 이자르강에서 끝납니다. 그곳에서는 식별 가능한 유해도 없고 표준 법적 문서도 없고 회수된 물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완전한 종결은 광신주의에 대한 합리성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문서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 보여주지 않은 것, 추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은 오늘날까지도 시체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일부입니다.